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예, 이 대박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기업가 열전이니까 기업가답게, 예, 좀 저도 교수답게 말고 기업가답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업가 열전 13부작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 1강이고, 네, 산홍공상에서 상공농사로, 상공부 있었잖아요. 상공부. 그 상공농사로 바뀌어 왔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 또 바뀌어 갈 것이다. 잘 바뀌면 대한민국은 대박을 낸다. 잘 못 바뀌면 다시 산홍공상으로 돌아가면 망한다. 옛날처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제법 잘 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김종호 자유와 창의교육원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와 창의교육원에 와 계시고요. 또 저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교수이고, 또 프리덤 팩토리라고 하는, 오늘 주주님들도 많이 와 계실 텐데 여기에 프리덤 팩토리라고 하는 시민 731명께서 출자를 해주신, 예, 싱크탱크의 또 대표이기도 합니다. 뭐 이것저것 좀 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예. 자, 이거는 제 양력입니다. 오늘 처음 뵈는 거니까, 예, 제 소개를 좀 해야 되죠. 네, 연세대학교를 나왔고요. 또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었고, 또 숭실대학에서는 또 법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양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기업원장을 했었고요. 지금은 자유경제원이죠. 그리고 규제개혁위원, 또 그 아틀라스 재단이라고 하는, 아틀라스 이코노믹 리서치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데서 템플턴 프리덤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더욱더 제가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대한민국 최고령 래퍼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대한민국 최고령 래퍼 김박사와 시인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랩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예, 거리 공연도 해봤고, 또 대학로에서 갈가리홀에서 박준영과 함께, 네, 무대에 서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똑같은 각오로 제가 무대에 섰고, 무대 의상도 제가 오늘 입지 않았습니까? 괜찮아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래퍼인데 랩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뭐 그럼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예, 박수 한번 치고 또 박수 한번 치고, 예, 박수 한번 치고 또 박수 한번 치고, 김정호 교수의 기업가 열전 최고, 히랩에도 난 프리덤 래퍼, 대한민국의 최고령 래퍼라. 숨이가 뻐 발음도 나빠 하지만 뻔뻔하게 즐기며 산다. 나와 같이 꿈을 꾸고 싶다면, 너의 같이 높여보고 싶다면, 끝까지 고정관념쯤 버리고 끝까지 나를 바라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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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봐. 네. 네. 좀 기업가답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죠. 옛날엔 태평양 화학이었는데, 그 서성환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동동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 피난 시절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이걸 어떻게 팔고 다녔냐? 사장이 직접 뒤에다가 북을 메고요. 옛날에 혹시 원장님은 아시죠? 발에다가 끈 묶어 가지고서 막 북 치고 돌아다니면서 막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대요. 서성환 회장이. 그게 지금 아모레 퍼시픽인 겁니다. 설화수 나오고 뭐 하는, 예, 그런 데들인 거죠.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 저도 사실은 이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을요,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상품들이 많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김연아도 있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훌륭한 상품은요, 바로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렇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어쩌면, 또는 인류의 역사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루어낸 나라가 없다. 대한민국이 유일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부끄럽다고 해왔잖아요.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없는데 그걸 우리는 다 어디다 숨겨놓고 감춰놓고 그래서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이거를 잘 발굴을 해내면 저는 삼성전자만큼이나 세계적인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걸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랬습니다. 한국 경제 기적입니다. 한국 경제의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강의 자료에는 요거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게 여기 자유와 창의 교육원에다 드렸던 강의 자료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무슨 높은 건물 또는 자동차 이런 것이 경제 기적의 상징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성품인 겁니다. 정말 불쌍하고 형편없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러던 민족이었어요. 바로 이런 아이들로 구걸하는 아이들로 대표되는 그런 나라들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돕는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가 돕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여기에 차인표하고 신혜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나라 아이들을 돕고 있죠. 컴패션이라고 하는 자선기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컴패션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어요. 대한민국의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스완슨이라고 하는 스웨덴 목사가 와서 보고 기가 막힌 거라. 이게 죽어가니까 얘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들고 있던 이 깡통 있잖아요. 거지 깡통. 거지 깡통을 들고 자기네 나라에 가가지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들이 죽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죠,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자선단체예요. 한 100개 나라가 그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만, 대한민국만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월드비전이라고 하는데도 똑같은 사형입니다. 월드비전도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서 생겼어요. 전쟁 때. 근데 거기도 100여 개의 나라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돕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한국이 4번째로 많이 돈을 내요. 우리가 돈을 내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경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자동차가 좋고 무슨 건물이 좋고 이게 아니고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품격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 발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성과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경제 발전은 누가 갖다 줬을까요? 어떤 분들은 관료들이 경제 개발 계획을 잘해서. 경제 개발 계획 잘하는 나라들은요, 전 세계 세고 셌어요. 중국도 했었고요, 인도도 했었고요, 미얀마도 했었고, 오만 나라들이 브라질도 했고, 다 했어요. 근데 한국만 성공했잖아요. 근로자들이 그랬다고. 근로자는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여전히 근로자들이에요. 없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기업가들이죠. 기업가들은 옛날에 없었어요. 왜? 나올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기업가가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예. 경제 성장의 과정은 기업가들이 나오는 과정이고, 기업가들이 또 성공을 거두는 과정이고, 그 사람들이 좋은 제품,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잘 팔기 시작하면서 팔기 위한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소득이 생겨나는 겁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러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기업가들이 나오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우리 역사책 보면 도대체 기업가의 역사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의 역사가 없어요. 왜?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기업가 사장들이잖아요. 회장들, 재벌들, 그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지.
그러니까 그걸 쓰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알아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진실을 들여다볼 때다라는 거예요. 한국 기업가를 저는 네 세대로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자, 1세대는 사실은 기업가라고 부르기도 좀 뭐합니다. 상인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조선시대인 겁니다. 예, 관제상인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왜 관제상인인지에 대해서는 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인호의 소설 상도에 나오는 그 임상옥, 뭐 그런 사람들이죠. 또 임상옥보다 사실은 더 앞서 있던 거상이 있었습니다. 제주상인 김만덕. 지금 제주도에 가보면 여러분 김만덕 기념관이 있습니다. 김만덕은 임상옥보다 한 50년 정도 앞섰어요. 예. 그래서 김만덕이라고 하는 상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백영준이라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건 좀 제가 이름을 틀렸는데 백윤수입니다. 여러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백윤자 수자, 백윤수라고 하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기전 상인입니다. 이분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1세대 조선시대의 상인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실은 1세대 상인들은 그렇게 상인이라고 부를 만한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시대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시대 구분을 한 것이고, 2세대는요. 강화도 조약 아시죠, 여러분? 1876년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수치스럽게도 외세에 의해서 우리는 강압적으로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도 상인다운 상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상인들, 그래서 박승직이라고 하는 보부상인데 등짐 장사인데, 저 사람이 장사를 잘 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그 1896년에 여기 저 광장시장 근처에 보면 거기 이제 배옥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다가 자기 이름을 내걸고 상점을 냅니다. 그게 박승직 상점이에요. 그 박승직 상점이 두산입니다, 지금. 예, 그게 1896년이에요. 이런 박승직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지금 동아일보 또 저기 타임스퀘어 뭐 이쪽 계열의 그 김성수, 김연수 집안, 이것도 굉장히 큰 거상들이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제조업 자본이라고 불러도 되는 이런 김성수, 또 그 그러니까 조선 최고의 거상이라고 불리웠던 박흥식, 예, 박흥식 화신백화점이죠. 그러니까 화신백화점 그쪽이 북촌입니다. 여러분 북촌 마을 아시잖아요. 그 화신백화점 그러니까 종로 그쪽이 다 북촌이었어요. 그러면 남촌은 어디였느냐? 지금 신세계백화점 있는 그쪽입니다. 그 남촌이에요. 그래서 북촌과 남촌이 딱 이렇게 대립을 했는데 그게 일제 때예요. 그럼 북촌은 뭐냐? 조선 상인들이었고요. 남촌은 일본 상인들이었거든요. 지금 신세계백화점이 사실은 거기가 미스코시 백화점입니다. 그게 미스코시 백화점이 나중에 이제 귀속재산 불화 과정을 통해서 뭐 주인이 바뀌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신세계가 돼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 2세대 상인들은 개항 이후부터 해방 때까지, 그때까지 상인들 박승직, 김성수, 뭐 박흥식 이런 분들이고요. 제 3세대 상인들, 우리가 잘 아는 기업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잘 아는 기업가. 해방 이후에, 그죠? 해방 이후에 귀속재산 불화가 막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영화를 했던 겁니다. 해방과 더불어서 민영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게 기업가들을 많이 나오게 하는 그 밑바탕이 됐던 겁니다. 귀속재산 불화라고 하는 게 다 민영화 과정이었던 것이죠. 예. 북한은 뭐 했습니까? 그걸 국유화를 한 거죠. 그냥 국가가 그냥 가지고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갔던 거고, 남한은 민영화 시스템으로 갔던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업가들이 등장을 했죠. 뭐 정주영이라든가 이병철, 구인회,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람이죠.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세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린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기업가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제3세대 기업가들이고, 민영화와
그 다음에 시장은 어디냐? 국내 시장이 아니고 세계 시장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펼치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절정에 이른 그 기업가들이다. 그걸 저는 3세대 사업 기업가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 4세대 기업가는 그럼 뭐냐? 서비스업입니다. 내수산업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빵집. 여러분 드라마 중에 제빵왕 김탁구 보셨어요? 예, 제빵왕 김탁구의 김탁구가 현실에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파리바게뜨 회장입니다. 허영인이라고 하는 분. 이분도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분이 지금 빵집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3,000개가 넘었죠. 중국, 베트남, 미국까지 진출했습니다. 지금. 이런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가지고 기업을 크게 이루어낸 또 김홍국이라고 하는 저분은 이제 농업을 가지고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이룩한 그 하림그룹의 회장입니다. 김홍국이라고 하는 사람. 또 여러분 잘 아시는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사장 같은 사람. 대단한 분이죠. 이수만은 사실은 기업 시스템을 삼성의 비즈니스 스타일을 대중가요와 접목을 시킨 겁니다. 뭐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이런 이야기. 이혜진은 우리 네이버 여러분 많이 쓰시는 그 네이버의 설립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조업은 아닌 거예요. 서비스업들입니다. 대부분 서비스업이거나 농업이거나. 그런데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산업. 하지만 앞으로 가야 될 산업. 그중에 지금 희망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 4세대 기업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3주고요. 13주고 오늘은 이제 7월 7일 첫 번째고 그다음이 다음 주는 이제 조선상인들 이야기고 그다음에는 이제 박승직, 김성수 뭐 이런 사람들이고 쭉 가서 이제 10월 6일부터 10월 달부터는 이제 제 4세대 기업가들 이야기고 그 중간에는 3세대 기업가의 이야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단순히 기업가들의 전기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그런 것들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 특혜, 정치자금 뭐 이런 문제들 이거 기업하면 떠오르잖아요. 기업하면 다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재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아니면 휠체어 타고 다니거나 뭐 이런 거는. 우리 재벌의 이미지는 그거예요. 왜 그런 이미지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정치자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또 망한 기업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산업공상에서 상공농사로. 첫 번째 시간은 퀴즈와 더불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퀴즈는 이 사진을 가지고 낼 텐데요. 이건 1998년 6월 16일 날 평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2002년에 돌아가셨죠. 정주영 회장이 소 501마리를 몰고 소위 소떼방북이라고 하는 걸 했던 그 당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우리 같은 민족끼리 잘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금강산 관광도 타결이 되고 또 개성공단 사업도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현대의 대북 사업이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 같은 민족끼리 잘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손잡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다 큰 양반들끼리 손잡고 찍는다는 게 참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자 퀴즈. 두 사람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주영과 김정일은 자신의 체제에서 최고의 뭐다? 상품은요? 김정호 저 K-팝 세계를 춤추게 하다 라고 하는 이 책을 걸고 퀴즈를 냅니다. 최고의 독재자다. 정주영이 독재자였나요?
네, 그 뒤에 선생님. 지도자이며 의사 결정자이다. 아, 훨씬 더 정교해 주셨는데 틀렸습니다. 자, 이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답입니다. 매년 이 리스트가 발표가 돼요. 네.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답입니다. 제일 뒤에 계속 손들. 네? 아닙니다. 그 앞에 김다인 선생. 최고의 부자다. 난센스 답 같은데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축하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너무 멀다. 자, 최고의 부자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 자, 우리 김다인 선생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고의 부자다. 이게 왜 객관적인 답이냐? 여러분, 포브스 아시죠?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 포브스가 매년 세계 최고 부자의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빌리언웨어들의 리스트를 발표를 하죠. 올해도 발표가 됐었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였어요? 빌 게이츠 맞죠? 네, 빌 게이츠. 2등은 누구였습니까? 와, 잘하시네요. 오,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네. 밝히기를 원치 않으시는. 네. 칼로스 슬림. 워런 버핏은 몇 등인지 아세요? 워런 버핏 4등입니다. 3등은 누구지? 네, 맞았어요. 여러분, 옷가게 있잖아요. 자라. 옷가게. 그 자라의 회장 오르테가라고 하는 스페인 사람이 세계 3등 부자입니다. 예, 옷가게 그거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예, 그 유니클로 회장은 나나이 다다신가 그 양반은 일본 최고의 부자죠. 그 양반 유니클로 회장이. 우리나라도 그 영원무역 그 회장 그 양반도 엄청난 부자예요. 예, 옷 장사가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예, 그거 대단한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최고의 부자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최고의 부자다. 근데 제가 지금 2014년 얘기를 했지만 이 사진이 찍혔던 당시 1998년 그때 세계 최고 부자는 누구였냐면 그때도 빌 게이츠였습니다. 이게 1998년 리스트예요. 예. 그때도 윌리엄 게이츠죠. 예. 1998년은 근데 좀 보시면 여기 세계 3등, 4등, 5등 이런 데가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런 데들이 많죠. 왜 그랬을까요? 예, 기름값이 비싸서 이랬던 거예요.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무지하게 부자였던 거죠.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는 세계에서 196등이었어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인 거죠. 예, 정주영 앤 패밀리라고 하는. 네. 자, 그래서 정주영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는 누구죠? 당연히 이건희 회장이겠죠? 이건희 회장은 세계에서 102등입니다. 예, 근데 98년 이때는 196등이었고 그때는 현대가 삼성보다 더 크던 당시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스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리스트에 김정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북한 최고의 부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 사람하고 비슷한 부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목숨 유지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양쪽 다 그래서 자기 체제에서 최고의 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라는 거죠.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람의 직업을 네 가지로 나눴죠. 제일 위에가 뭐였어요? 사, 농, 공, 상이었어요. 천하지 대본은 뭐죠? 농자. 두 번째가 천하지 대본이에요. 사람입니다. 이게. 사는 뭐냐면 사람 위에 사람이고요. 공, 사람 밑에 사람이고요. 상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었죠. 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의 공식적인 정책은 바로 억말 정책이었습니다. 상이 말이잖아요. 제일 끝.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인 거예요. 예. 그랬었죠. 자, 그런데 산원공상 중에 이 사람은 뭔가요? 상, 그렇죠. 장사꾼입니다. 물건 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사, 그렇죠. 자기 체제에서 가장 부자가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라는 겁니다. 최고의 부자, 이쪽은 사예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총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쪽은요, 총칼을 가졌어요? 아닙니다. 그냥 장사꾼이에요. 소비자들이 물건 안 사주면 끝나는 사람이야. 이게 상이죠. 이게 두 체제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쪽에는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어 하니까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려면 남들이 필요로 하는 걸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비즈니스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부터 이제 뭐 2주, 3주쯤 있다가 문 닫습니다. 이제. 예. 방법이 없잖아요. 안 오는데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밤을 새가면서 이걸 뭐 강의 자료도 만들고 뭐 스토리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러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이게 상입니다. 그런데요, 학교에서 야 일로 와. 네가 내 거 안 들으면 어떡할 건데? 이런 교수들은 산원공상 중에 상이에요? 사죠. 그건 삽니다. 잔소리하고. 그런데 상인 교수, 저 같은 교수는 뭐냐? 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상을 중시하는 사회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은 것들이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남들 마음에 드는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가 주인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다 공산당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죠? 북한에. 옛날 같으면 다 뭐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조선시대는 뭐 되려고 노력했어요? 양반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다 본관 있으시죠? 본관. 그러면 여러분 양반입니다. 본관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양반이에요. 성씨가 있는 것만 해도 양반인데 거기에 본관까지 있다? 이건 진짜 양반이죠. 이건 족보 있는, 뼈대 있는 양반입니다. 여러분들은. 100%예요. 그죠? 근데 양반의, 원래 조선시대 양반의 비율이 몇 %였는지 아십니까? 7%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역사에서. 아마도 양반들이 번식력이 무지하게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만 자식들을 낳고 나머지 93% 쌍놈들은 자식을 못 낳은 거죠. 네, 아무튼. 자, 사람들이 돈 좀 벌면 전부 양반 첩을 샀습니다. 양반 족보를 산 거예요. 네. 다 양반이 돼간 겁니다. 네. 그 양반 가서 뭐 하려고? 벼슬 하려고. 장사하려고? 아니요. 저 초종 박제가 선생의 북학기를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장사하고 남의 집 가가지고 물건 고쳐주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 시집 장가도 못 보낸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천하게 여긴 겁니다. 네. 실용적인 것을. 자, 아무튼 그런 거죠. 상 이렇다. 그럼 상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정주영, 청년 정주영이잖아요. 진짜 젊지 않아요? 네. 얼마나 다소곳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까? 정주영에는 와 이러고 있던 사람이 다소곳하게 이러고 있는 거죠. 뭐 왜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서슬퍼런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건 아무도 거기 누가 달려들어요. 김대중 정도 되면 이제 뭐 좀 어떻게 달려들까? 예, 아무도 덤비지를 못하는 그런 시절인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을 부른 거예요. 정 사장, 나 좀 보시오. 우리가 배를 좀 만들어야겠는데 이제 60년대에 막 이제 수출을 막 한 거예요. 그때 60년대 수출이라고 하는 건 뭐 이 머리카락 가지고 가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옛날에는요 골목마다 머리카락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뭐 노래도 있고 그래서 3단 같은 머릿결을 잘라가지고서 뭐 그거를 팔아서 애들 공부시키고 병 고치고만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가발 만들어서 팔고 또 심지어는 말이죠. 여러분 어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쥐잡기 운동을 했었거든요. 쥐를 잡아가지고 이제 학교에 갖다 냈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쥐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그거를 밍크를 만들었습니다. 네, 밍크로 가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밍크 모피로 해가지고 가짜 밍크 모피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출도 하고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표창장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던 시절에 그래가지고 뭐 한 1억 불도 달성을 하고 막 10억 불도 달성하고 그랬는데 더 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더 내다 팔 게 없는 거라. 이제는 진짜 뭔가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철강을 팔아야 되고 큰 유조선을 팔아야 되고 자동차를 팔아야 되고 그런데 이걸 누가 해? 누가 그걸 하냐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할 때는 정주영이야. 아무도 못할 때는 정주영이야. 아무거나 시키면 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정주영을 불렀습니다. 배 좀 만들어봐. 20만 톤짜리 큰 거.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 거야. 아니 각하 못합니다. 당신 나 안 볼 생각이야? 그 대통령이 안 본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대통령이 안 본다면 끝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네 각하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조선 회사들 쫓아다니고 뭐 그런데 다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제 기술 달라 뭐 차관 달라 누가 주겠어요? 뭐 무슨 뭐 건덕지가 있어야 뭘 주지.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는 겁니다. 각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이 막 그냥 그야말로 노발대발을 하는 겁니다. 나 당신 말이야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지 당신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의 그냥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주영도 웬만큼이 담이 큰 사람이지만 아무튼 도저히 어떻게 안 되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다시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일본을 다시 갈 수는 없고. 그럼 조선 배 만드는 거 좀 잘하는 데가 어디야? 영국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주영이 갖고 있는 배와 관련된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조선소 부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미포만입니다. 저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다가 조선소를 짓겠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진 하나만 달랑 들고 영국을 갑니다. 영국을 가요. 근데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은행을 찾아갑니다. 바클레이스 뱅크라고 하는 바클레이 은행. 지금도 바클레이 굉장히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은행이죠. 바클레이 은행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해외 차관 대출해주는 그 담당자를 가서 만납니다. 말이 됩니까? 저한테 차관을 빌려주시면 그 차관을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조선소를 만들어서 그 배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갚을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네가 뭐가 있는데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지폐를 내미는 거예요. 그 당시 500원짜리 지폐입니다. 여기 보면 거북선이 그려져 있죠. 우리 조상님이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만들었던 철갑선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첨단 배인데요. 이거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이 맨날 이 얘기하고 다니죠. 그래서 돈을 빌렸습니까? 못 빌렸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이게 미친 인간이 아닌 다음에 누가 거기서 돈을 빌려주냐고. 그런데 하도 와서 찐득이를 붓고 그냥 집요하게 그러니까 이걸 떼내긴 떼내야겠는데 떼낼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좋다. 나도 이 담보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당신의 그 조선소에서 만들어질 배를 누군가 사준다고 계약서를 하나 써오면 그 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내가 돈을 빌려줄게.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존재하지도 않는 조선소에서 만들어질 배를 살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미친 인간이.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야,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근데 정주영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뭐라 그랬죠? 고난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예. 거기서 포기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배를 사줄 인간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리바노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리바노스는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 있죠? 그 오나시스의 조카였어요. 오나시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클린 케네디와 그 결혼했던 재혼한 그 사람인데 아무튼 이 사람도 굉장한 이 선박 비즈니스맨이었고 평소에 좀 안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휴양하고 있는데 휴양지를 찾아간 거예요. 하도 집요하게 그러니까 그럼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정주영이 거기다 대고 이제 다짜고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여차여차해서 여기 조선소 부지가 있는데 네가 이 배를 사준다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바클레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서 그걸로 조선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배를 만들어서 너한테 납품을 할게. 값은 절반으로. 만약에 내가 이걸 못하면 내 계약금 준 거 다 띄어도 돼. 2배로 돌려줄게. 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친 인간이 정말 있었던 거예요. 리바노스가 2척을 사줍니다. 그거를. 2척을 사줘요. 그래서 2척의 계약서를 써줍니다. 자, 그걸 들고 바클레이 은행을 가는 거예요. 얘 완전히 질리는 거지요. 바클레이 은행에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관을 받습니다. 거기서 차관을 받고 그리고 영국의 최고의 그 조선기술 하는 그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이제 조선소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리바노스한테 약속했던 거는 2년 6개월입니다. 근데 조선소만 짓는 것도 3년이 걸려요. 근데 조선소를 짓고 나서 그 배를 다시 만들면 아무리 못해도 5년, 6년은 걸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주영은 그거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여기 조선소 만들면서 배 만들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무대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걸 해내요. 그걸 해내고 2년 3개월 만에 이 애틀랜틱 배런이라고 하는 저 배, 똑같은 배를 2척을 만듭니다.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경제 발전의 그 과정 중에 보면 이런 일들이 무지하게 많고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적 같은 성장들을 해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자, 근데 참 이거 뭐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이 리바노스가 요즘 세계 경기가 지금 다운돼 가지고 해운 회사들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진해운도 그렇고 뭐 다들 야단 법석이거든. 지금 부도가 나느니 마느니 막 이런 뭐 야단 법석들인데 그때도 그랬어요. 오일 샥이 왔던 때예요. 네. 그래가지고 리바노스도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나 미안한데 배 못 사겠네. 그 배를 리바노스가 인수를 안 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거기서 만약에 부도가 나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은 거기서 부도를 안 내요. 그리고 또 해운 회사를 만듭니다. 자기가. 정주영이. 그게 아세아 해운이고 지금 현대상선이고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오뚜기 같은 사람이죠. 도대체 포기하는 법이 없는 그런 양반이고 그리고 이 양반을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현대 울산 조선소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대 중공업 아닙니까? 세계 조선 1위죠.
현대중공업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의 선박 가격이 엄청 다운됐어요. 예. 운임도 엄청 다운됐어요. 왜? 저가로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예. 그러니까 세계 무역에 굉장한 기여를 한 겁니다. 바로 기업의 기여는 그런 겁니다. 기업의 기여는 그런 거예요. 좋은 물건 만들어서 싸게 대량으로 공급해서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죠. 그럼 소비자들에게만 이익을 주느냐?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일자리를 갖다 줬냐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23,000불이죠.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 8만 불인 지역이 있습니다. 울산, 거제도. 1인당 국민소득 8만 불이에요. 거기는. 선진국 다 됐어요. 거기 스위스하고 똑같아요. 예. 근데 왜 2만 불이지? 서비스업, 재래시장 이런 데들이 1인당 국민소득 5,000불, 10,000불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거 평균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업가가 있다. 기업가가 있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이요. 김일성이 굉장히 답답해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그 강의 자료는 없는데 예. 이게 1994년 7월 6일 그러니까 김일성이 세상을 떠나기 전 죽기 전에 마지막 했던 교시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그 답답한 이 심정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가슴이 와 이리 답답한가? 경제가 안 풀려 요즘은 끊었던 담배까지 다시 피우게 됐어. 동무들. 당의 결정사항 아닌가? 뭐 이렇게 쭉 좀 생산을 정상화 만들려고 큰 짐배를 말이야. 짐배 큰 배예요. 큰 배를 한 100척 정도 만들려고 한 지가 언제 됐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 우리 일꾼들은 장사를 할 줄 몰라. 장사를 할 줄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못하겠죠, 근데. 네. 그리고 죽었어요. 그 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처음에 출발은 자기들이 훨씬 잘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우리 세 번째 시간에 이제 네 번째 시간에 나옵니다만은 북한은요 엄청난 과학자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천리마 운동하고 그럴 때요 북한 잘 나갔습니다. 소련도 잘 나갔었죠. 굉장한 과학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출발은 잘했어. 그런데 점점 갈수록 안 되는 거야. 남한은 형편없는 상태에 출발했는데 뭐 가다 보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기업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500원짜리 지폐 한 장 들고 아 나도 할 수 있어. 이거 거의 사기꾼 수준 아닙니까? 리바노스한테 가가지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배를 사달라고 얘기하는 거의 사기꾼 수준이에요. 예.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특히 벤처 기업가들은요, 모험 기업가들은 사기꾼하고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을 하겠다고 하거든. 그걸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꾼과 기업가의 차이가 뭐냐? 사기꾼의 특성은요, 사기꾼은 어떤 게임을 하느냐? 네거티브 썸 게임을 합니다. 네거티브 썸 게임. 즉 사기꾼이 자기가 가져가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입히는 피해가 더 큰 거예요. 상대방에게 한 1억 원쯤 피해를 줬다면 자기한테 오는 이익은 한 5천만 원 또는 3,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합치면 늘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네거티브 썸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기업가는 무슨 게임을 할까요? 저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상품은 이것도 김정호죠. 법 경제를 만나다 신간입니다. 예,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예, 포지티브 썸 게임. 어디 누구세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대영 씨.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맞았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대영 씨. 예, 포지티브 썸 게임입니다. 네거티브의 반대말이죠. 무슨 얘기냐? 썸이 포지티브예요. 양이에요. 파는 사람도 남고
사는 사람도 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싸게 해줄게 하고 팔잖아요. 파는 사람은 당연히 남겠죠. 싸게 사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 사람도 남죠. 그래서 양쪽 다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지티브 썸 게임입니다. 합쳐서 양쪽 다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기꾼은 네거티브 썸 게임을 합니다. 기업가는 포지티브 썸 게임을 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엄청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1960년 이게 재계 순입니다. 그때 탑은 그때도 삼성이에요. 예, 삼성은 해방 직후부터 굉장히 도약을 했죠. 삼성 2등부터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3호 방직, 개풍, 개성상인이 하던 데입니다. 들어본 적 없죠, 여러분? 대한전선, 최근에 그 설씨 집안입니다. 이게. 뭐 여기도 또 뭐 부도가 나니 안 나니 그러고 있습니다. LG가 5등이고요.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 거기고요. 극동, 한국유리 뭐 이런 데들이 재계 랭킹 탑이었어요. 현대는 존재가 없죠, 여기.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소를 만들죠. 또 그 사우디아라비아 진출해가지고 주베일 산업항구라고 하는 엄청난 그 대역사를 이루어내죠. 하면서 1975년에 보면 재계 랭킹 3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이게 기업가가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세상의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고 근로자들에게도 소득의 기회를 주고 하는 이런 것이죠. 윈윈 게임을 하는 사람, 포지티브 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업가 정신, 돈 벌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 있죠. 누구나 다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네, 저도 돈을 벌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돈을 버냐? 남한테 사기치는 게 아니고 윈윈을 통해서 소비자 감동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 기업가 정신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alertness라고 하는 것. 늘 그것을 위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어디 기회가 없나 찾는 거죠. 또 새로운 것을 하다 보면 늘 위험하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을 하고 또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고 하는 이런 특성들, 이런 성품들이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960년대 어느 날이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상공부 장관이던, 지금은 지식경제부죠. 예. 그 당시 상공부 장관이던 박충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지방 순시를 가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박충훈 장관, 상공부 장관한테 물어봅니다. 장관은 산업공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오? 물어봤더니 박충훈 장군이 이제 이 장관이 나름대로 이제 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답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뭐 키스트 이런 것도 막 만들고 막 그 과학에 관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공상농사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틀렸어. 상공농사가 맞소.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뭘 잘 만들어도 못 팔면 그만 아니요.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화학공업도 육성을 하고 했지만 정말 특이하게 그 계획의 수행자들은 다 누구였냐면 기업가들이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매우 특이한 현상이었던 거예요. 다른 데는 경제개발 계획을 누가 수행을 했냐? 공무원들이 했죠. 교수들이 하고. 그런데 우리는 기업가들이 한 거예요. 기업가들한테 시킨 겁니다. 장사꾼들한테. 그러니까 팔 물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연속이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업가들 또는 상인들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걸 뭔가를 계속 잘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족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그 불광천에서 저희가 컨슈머워치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가 왕이다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 이제 복고일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복고일 선생님한테 그날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죄수를 다루는 법, 혐의자를 다루는 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떻게 했느냐? 일단 두들겨 패는 겁니다. 일단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하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안 나오잖아요. 쓸만한 정보가. 그러면 증인을 소환을 합니다. 증인은 그냥 소환을 하는 거예요. 꼭 뭘 알아서 소환하는 게 아니고 소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을 패는 겁니다. 정말 증인을 패는 거예요. 증인도 그러니까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러면 알아야지요. 그리고 돈이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신문을 안 하는 겁니다. 돈이 나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대요.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있지 않으면 돈 가지고 있다가 재물 가지고 있다가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잃었고요. 이게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비들이 했던 일인 겁니다. 정말 참남하죠,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이유진 팀장이 이걸 복잡하게 만들어놨네, 어느새. 자, 이거는 독립신문 이게 몇 년? 조선 셔울 건양 원년 1896년 12월 8일일 겁니다, 이게 지금. 1896년 12월 8일자 문신입독, 그죠? 독립신문 사설입니다.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가난한 나라시라. 조선이 이제 제일 가난한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이게 좀 그 한글이 이거 읽을 수가 없어서 근데 번역을 한번 해봅시다. 번역을 해야 읽을 수 있으니까. 자, 이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라. 서재필 선생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설에서. 백성 중에 혹 돈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몰아 필경 재산을 다 잃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많으며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님들한테. 봉변을 당하는 겁니다. 예. 재물을 뜯기기를 첫째, 무세한 사람은 세 있는 사람에게 뜯기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뜯기고 또 재밌는 것은요. 세 있는 사람은 일가에게 뜯기는데 친척들한테 또 뜯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 그런데 공연히 남의 집에 와서 할 일 없이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 까닭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게 무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비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모습이 이랬던 겁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께서 했던 그 이야기가 헛얘기 아닙니다. 그냥 독립신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독립신문만 얘기했느냐? 아닙니다. 김옥균 선생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상소문에서요. 백성이 물화를 하나 제조해내면 양반이 이를 횡탈해가고 저축이나마 하면 양반이 이를 약탈해가니 자본 축적도 불가능해집니다. 고종 황제께 올리는 상소문에 저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상식이었어요. 바로 이제 비시엄 여사가 했던 말을 문창국 총리 후보께서 했잖아요. 저는 그때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서 하셨던 말을 했으면 좀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김구 선생은 누구나 다 받아들이니까. 김구 선생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주자학으로 손가락 하나 안 돌리고 주둥이만 까게 하여. 이 김구 선생님은 좀 험하셨더라고요.
민족의 원기를 소진해버리니 남은 것은 당파 싸움과 의뢰심뿐이라. 김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 발휘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장사를 진작부터 허용한 데들은 나라가 풍요로워졌습니다.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난 나라가 어디죠? 영국, 그렇죠? 잉글랜드입니다. 산업혁명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떠오르잖아요. 제임스 와트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사꾼입니다. 발명가였지만 장사꾼이었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왕이지만 장사꾼이잖아요. 지금도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인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일렉트릭의 설립자가 누구예요? 네, 에디슨입니다. 이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걸 발명을 했어요. 근데 이걸 팔기가 정말 어려운 거라. 왜냐하면 그때까지 인간은 동력이라고,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동력을 만든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끓이는데 어떻게 기계가 돌아가냐? 그럼 기계는 어떻게 돌아갔을까?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지금 피트니스에 가보면 여러분 뛰는 데 있죠.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거. 그거 영어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트레드밀입니다. 트레드밀. 밀은 뭐죠? MILL? 방앗간이에요. 윈드밀 있잖아. 풍차. 밀이라고 하는 게 방앗간입니다. 근데 트레드밀이면 트레드는 뭐냐면 걷는다는 얘기거든요. 걷는 방앗간? 이게 뭐지? 바로 이겁니다. 말이 지금 러닝머신처럼 생긴 그 위에 올라가서 계속 걷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걸어야 되니까. 계속 걸어요. 그러면 회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회전을 가지고 이 기계를 돌린 겁니다. 네. 저런 상태였던 거예요. 저런 상태에서 물을 끓여서 뭔가 기계가 돌아간다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제임스 와트 이전에 뉴커먼 엔진이라고 하는 증기기관이 있었거든요. 그걸 쓰는 데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게 탄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막 이 석탄을 캐내고 이제 그걸 연료로 쓰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탄광에서 석탄을 캐내는데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석탄을 캘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물을 어떻게 두레박으로 퍼 올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로 퍼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뉴커먼 엔진이라고 하는 그 원시적 형태의 증기기관을 가지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연료 효율이 떨어져. 그런 상태에서 제임스 와트가 이 효율이 좋은 증기기관을 발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돈을 벌어야겠어. 그래서 의회에 이제 특허를 받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 뉴커먼 엔진을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오퍼를 합니다. 이게 당신네 지금 쓰고 있는 그 엔진보다 엄청 효율이 좋은데,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료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 그러니까 그 연료비 절약분의 3분의 1만 내가 받을게. 하고 오퍼를 합니다. 장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윈윈이잖아요. 네가 절약하는 거 있으면 내가 3분의 1만 내가 받을게. 그래서 그거는 장사가 돼요. 그런데 대다수의 이 트레드밀을 쓰고 있던 데들은 어디냐면 다 이게 면 방직 공장 뭐 이런 데들인 겁니다. 그런 데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라. 이거 어떻게 팔지? 그때 이 사람이 착안해낸 아이디어가 바로 이 홀스파워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마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자동차 힘을 마력이라고 표현하죠. 이 마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임스 와트의 발명품입니다. 왜? 증기기관을 팔려고. 이 기계가 말이죠. 값은 말 10마리짜리인데 힘은 말 30마리예요. 하고 팔고 다닌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증기기관들이 하나둘 팔리기 시작한 거죠. 이런 트레드밀들이 이제 증기기관으로 교체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이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와트는 죽기 전까지 증기기관을 318대를 팝니다. 그리고 영국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돼요. 네, 그러죠.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 과정이고, 영국은 그래서 모든 그 대륙의 국가들의 석탄 생산량의 50배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갖게 되는 거죠. 증기기관 때문에. 그 증기기관이라 그걸 팔고 하는 그 과정, 그것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단순히 머리만 좋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머리 좋기로 하면요. 머리 좋기로 하면 좀 건너뛰겠습니다. 장영실, 우리 조선시대 장영실 어떻습니까?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았으면 세종대왕께서 노비예요. 장영실은. 노비는 짐승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역사에 정말 불편한 진실. 노비가 인구의 40%가 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닙니다, 노비는. 그래가지고 그 이영훈 교수님 그 논문들 보고 그러면 저도 좀 경악했던 게 노비 문서에 보면 한자로 수개라고 써 있는 그런 노비들이 많대요. 이름이 수개예요. 그 발음을 읽으면 그게 뭐냐 이름이. 그게 숙회입니다. 그러니까 개 그런 거거든. 그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노비를 발탁해서 벼슬을 줬냐. 정삼품 상호군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한 차관보쯤 되겠네요. 그죠? 그런 벼슬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좋은 분이죠. 그런데요, 이분이 치구기도 만들고 무슨 뭐 혼천이도 만들고 뭐 온갖 발명품들을 다 만들잖아요. 이분이 만든 것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갑인자라고 하는 금속 활자입니다. 1434년 갑인년에 이런 활자를 만듭니다. 근데 그건 지금 존재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 비슷한 종류의 활자인 거예요. 그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져서 보존되어 오고 있는 건데 갑인자라고 하는 그 활자를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찍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활자를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죠. 갑인자는 1434년이었어요. 구텐베르크의 이 성경은 1450년입니다.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의 성경은, 구텐베르크의 이 활자는 역사를 바꾸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뭘로? 종교개혁이죠. 왜? 성경을 싸게 파는 거예요. 성경을 대량 생산해서 싸게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뭐였냐면 양가죽 있죠? 양가죽에다가 수도사들이 일일이 다 필사를 한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성경 한 권 갖는다는 건 이건 재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만 그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수도원의 도서관이나. 그런데 구텐베르크는 그걸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웬만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것들이 나한테 사기쳤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텐베르크가 팔았던 이 성경의 값이 얼마였는지 30플로리라고 그 당시에 화폐 단위는 플로린이었던 모양인데 그 당시 프러시아 지방에 이런데 30플로린은 그 당시 사무직 근로자의 3년치 연봉이었습니다. 성경 한 권에 3년치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양피지에 썼던 그거는 그거보다 훨씬 비쌌던 거죠.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구텐베르크는 성경을 대중화하고 성경만 대중화를 한 게 아니고 그리스와 로마의 저작들을 대중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오죠? 그리스와 로마의 사상이 다시 부활을 하잖아요. 그게 르네상스죠. 또 케플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프톨레미니 뭐 이런 왜 과학 서적들이 또 찍혀가지고 막 유통이 되니까 과학 혁명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텐베르크가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머리로 따지면 장영실 선생님도 훨씬 더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장영실이 만들었던 활자는 어떻게 됐냐? 몰라요. 그냥 사라졌어요.
그 뒤로 어떻게 쓰이지도 않아요. 왜? 임금님한테 보고하고 끝. 성균관에서 좀 봤을까요? 그리고 끝. 왜? 공무원이셨으니까. 구텐베르크는 인쇄소 사장이었습니다.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려니까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죠. 여기는 임금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욕구는 정말 강한 것이어서 이 통로를 잘 열어주게 되면 사람들은 엄청난 실력 발휘들을 하지요. 이걸 막아놓으면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더라. 그게 계속 반복해서 역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교훈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이 조선 도공들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조선 도공들도 대단한 실력들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선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고 결국 일본 가서 실력 발휘를 해서 세계 도자기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일을 합니다만은 요거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선의 상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요 조선 도공들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업이 자연스럽게 허용되는 나라들이 뭔가를 잘 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리고 사람들이 또 풍요로워지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땅에 기업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것은 1896년 그 무렵이 처음이었습니다. 1896년에 두산이 박승직 상점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이 이제 박승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만은 보부상이었어요. 보부상. 등짐 지고 돌아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광목 팔고 다니는 그런 옷감 장사였습니다. 이분이 그러다가 1894년에 갑오개혁이 있고 신분제가 다 폐지가 되고 이 땅에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게를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분도 지금 그 광장시장 근처에 있는 배옥계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자기 이름을 내건 이 박승직이라고 하는 상점을 내게 되고 여기서 이분이 큰 돈을 벌어서 광장시장도 만들고 광장시장을 만든 사람이 박승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비 맥주를 또 인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박두병이라고 하는 그 장남이 하는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어지고 아무튼 계속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가지고 지금은 두산 인프라코어라고 하는 그 중공업 기업으로 변신을 해 있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보부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기업은 1896년 118살이고요. 역사가 두 번째로 긴 기업은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동화제약. 동화제약. 맞았습니다. 박영성 씨,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상품 드릴게요. 이게 원래 퀴즈는 아니었는데. 이거 특혜입니다. 특혜. 자,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부채표 동화약품. 부채표 동화약품을 세운 그분은 그 어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거기서 그 비방을 갖고 나와가지고서 이제 장사를 시작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만은 118년이다. 자, 그런데요.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긴 기업. Companies of Longest History. 찾아보면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나옵니다. 설립연도가 578년. 578년이면요,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설립된 콩고금이라고 하는 기업, 일본 기업입니다. 한국은 1896년이에요.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1000년 넘은 것들이. 300년 넘은 거는 3000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엄청나게 역사가 긴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바로 그 금강조, 콩고금이라고 하는 그 기업입니다. 이게 오사카에 있는데요. 이 금강은 바로 콩고예요. 일본음으로 읽으면 콩고. 요 조는 구미. 이게 조합 이런 거죠. 콩고금. 이게 주식회사 콩고금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회사 선전을 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회사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578년이에요. 578에 쇼토쿠 태자가 명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기서 백제에서 3인의 엔지니어가 일본에 초대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좀 일본 말을 읽을 줄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 사천 왕상이 어쩌고 해서 사원을 창건하기 시작한다. 578년이에요. 그리고 593년에 그 사원을 완성한다. 그 사원이 이 사원입니다. 이게 오사카에 있는 시텐노지라고 하는 사천 왕사예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죠. 이거를 세운 분이 누구냐? 이분입니다. 유중자 광자, 유중광이라고 하는 백제인입니다. 전주유 씨예요. 전주유 씨예요. 유중광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세운 그 절이 일본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절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가장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일본 최대의 절이 뭐죠? 혹시 아세요? 호류사. 호류지 아시죠? 호류지. 그 호류지를 누가 지었냐? 607년. 여기 보시면 범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분들이 지은 거예요. 예. 다 우리 조상들입니다. 이게 백제 위덕왕 때입니다. 위덕왕하고 쇼토쿠 태자가 서로 마음이 잘 맞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 엔지니어들을 파견을 해주는 거죠. 그때 최첨단 엔지니어가 바로 사찰 건축 기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근데 금강은 뭐냐? 쇼토쿠 태자가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이제 잘 꼬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대대손손 이 사찰 건축하고 사찰 관리하는 건 다 네 자손들한테 줄게. 그러니까 여기 있어라. 해가지고 꼬십니다. 그리고 성도 하나 줄게. 그래서 금강씨를 줍니다. 콩고씨를. 그래서 금강조예요. 그 사람 이름인 거예요. 그 사람 성씨. 그게 39대째 쫙 내려옵니다. 유중광에 의한 유중광 그 자손들이 39대를 쫙 금강조를 경영권을 가지고 내려와요. 2006년까지.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부터 8년 전 2006년에 금강조가 부도가 납니다. 이게 버블 경기 때 다른 뭐 많은 일본 기업들이 그랬지만 이제 땅값이 막 올라가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선 땅을 산 거예요. 근데 땅값이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근데 회사가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다카마스라고 하는 일본계 기업이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콩고구미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시텐노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데 더 이상 이제는 유중광 후손들의 그런 기업은 아닌 거죠. 하지만 어쨌든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런데 왜 일본에서는 그렇게 1400년 넘는 똑같은 우리 조상들인데 왜 거기는 그대로 있고 우리는 118년일까? 왜 그럴까?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임금님이 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장영실 선생도 공무원이시잖아요. 만약에 그때 비즈니스를 인정을 했다면 아마 우리나라도 인쇄혁명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이 동양이 전체가 다 문예부흥 뭐 그런 걸 했을지도 모르죠. 뭐 역사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한다는 건 우습다고 하지만은. 네. 자, 한민족은 민영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민영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관영해야 돼. 공기업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기업, 공무원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민영화 하면 싫으시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원래 우리 조상님들도 다 싫어했어요. 민영화를. 예. 지금은 조금 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도 다 국가에서 하는 거였고 심지어는 장사도 그랬다. 장사도 임금님 허락 받은 사람들만 장사를 하는 거였다. 예.
그게 시전상인입니다. 여기 탑골 공원 있잖아요. 그 노인네들 많이 가시는. 예. 그 탑골 공원에 가면 그 공원 정문 앞에 유기전터라고 이렇게 비석이 있습니다. 거기가 유기전터예요. 유기전은 뭐냐면 시전 중에서 6가지 품목을 파는 데였어요. 그래서 그 면, 또 마, 종이, 비단, 어물전, 또 하나가 뭐더라? 아무튼 그렇게 6개를 파는 그 종류를 파는 그런 점포들을 육의전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저기 채소 파는 데도 있고 무슨 뭐 농기계 파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거 다 임금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게 시전들이었거든요. 임금님 허락을 받지 않은 거는 다 난전이라 그랬어요. 난전이고, 시전 상인들은 금난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예요. 어떻게 금하느냐? 두들겨 부시는 겁니다. 그냥 뺏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김두한 장군의 아들 김두한 있잖아요. 종로 3가의 그 조폭, 뭐 이런 거 조폭들이죠, 말하자면. 그게요,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요, 조선 초부터 있었던 겁니다. 금난전권 때문에. 상인들이 주먹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난전들을 어떻게 두들겨 부실 거예요? 다 그래서 조폭들을 길렀던 거죠. 무례배라고 하는 사람들을 길렀던 겁니다. 그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예. 아무튼 그랬어요. 시전, 유기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선 상인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임상옥. 예, 임상옥입니다. 임상옥은 시전 상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일종의 난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철종 때거든요. 예, 정조 3년에 태어납니다. 근데 정조 때 무슨 일이 있냐면,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할 얘기입니다만, 저는 정조가 좀 오래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모습이 상당히 달라져 있었을 거예요. 정조 15년 1791년에 신해 통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업 자유화예요. 상업 자유화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전 상인들만 뭘 팔아라, 나머지는 다 난전이야 라고 했는데, 그리고 시전 상인들한테 금난전권을 줬거든요. 두들겨 부실 수 있는 권리를. 그런데 그때 1791년에 그 금난전권을 폐지합니다. 임금님이 금하는 거 말고는 그냥 아무나 팔아도 돼 라고 허락을 하죠. 그 무렵에 나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임상옥이기도 하고, 또 곧 그 제주도의 김만덕도 그 무렵 사람이고, 뭐 그런 겁니다. 조금은 그래도 상업 자유화 조치가 되는 그런 무렵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상이 되려면요, 그냥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재벌이 되려면요, 저 혼자 절대로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닌 한. 예를 들어서 STX 같은 데는 아예 밖에 나가서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국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재벌이 되려고 그런다? 자기 혼자 안 됩니다.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임금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이겠지요. 예. 그 임상옥은 어떻게 됐냐? 임상옥은 중국하고 인삼 거래를 했잖아요. 인삼 상인입니다. 근데 인삼 독점권을 가진 거예요. 누가 허용해 줬냐? 그 당시 2조 판서였던 박종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상옥한테, 그래 네가 쓸만하네, 너한테 독점권 줄게 하고 준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거상이 될 수가 없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왜? 지멋대로 부자 됐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런 거죠. 늘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의 죄송합니다, 실제 모습이었다. 김만덕이라고 하는 분도 제주 상인입니다만은, 이분도 포구 주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제주 현감으로부터 받습니다. 포구 주인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제주 포구를 드나드는 모든 장사치들은 다 김만덕을 통해서 해, 이거죠. 그렇게,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솔직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김만덕과 또 임상옥은 시전, 유기전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종의 난전 같은 그런 지위였습니다만은 시전 상인들 중에 지금 역사적으로 그 구체적 기록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은 이분인 것 같아요. 백윤수라고 하는 분이고요. 백윤수 이분이죠. 예. 그 유기전 중에 비단 장사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임금님한테 비단 납품하고 뭐 이러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누구죠? 백남준의 할아버지십니다. 백윤수가. 예.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저 백남준 또는 그리고 이 사람은 백낙승이라고 하는데 태창그룹입니다만은 이거는 아들이고요. 이 사람은 아들이고 이번 저 백남준은 손자입니다만은 저분이 살던 데가 창신동 197번지 198번지 일대예요. 그게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고 엊그제 한번 가봤었습니다. 근데 뭐 아무런 흔적이 없더군요. 거기에 근데 그 능이버섯 삼천각이라고 하는 능이버섯 매운탕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 담벼락에 여기에 뭐 백남준 생가터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게 다더라고요. 그런데 197번지, 198번지의 그 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97-1, 7-2, 7-3 뭐 쭉 해가지고 30몇 가지 이렇게 쭉 가던데 그 일대가 다 백남준 집이었대요. 어마어마한 대궐 같은 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근데 어쨌든 마지막 시전 상인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개항을 맞게 되는 겁니다. 신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항 이게 이제 저기 제물포입니다만은 이 제물포 이런 그러니까 동네 포구와 제물포와 원산 여기가 개항장이었거든요. 그 개항이 된 그 항구의 일부의 외국인 거류 지역들이 이렇게 생겼죠. 거기에 외국인 상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상인들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장사라고 하는 건 저렇게도 하는 거네? 그러면서 그것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사꾼들이, 조선의 장사꾼들이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이름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박승직 상점, 뭐 그런 데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조선의 상인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다 난전들인데, 난전들이 자유롭게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하나의 뭐 모임을 만들게 되고, 그게 경성 상공회의소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상인들이 쭉 이제 모여가지고, 자, 우리도 좀 사람답게 뭐 말도 좀 해보고 그럽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경성 상공회의소의 초대 회장이 박승직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박승직 상점의 그 박승직인데 거기가 지금 어디라고요? 두산. 그래서 상공회의소 의장들은 두산 출신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다 두산 출신들이에요. 지금도 두산이잖아요. 그죠? 예. 쭉 한번 훑어보시면 다 두산입니다. 어떻게 해서 계속 두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두산으로 이렇게 오고 있죠. 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 중에도 이제 상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 자, 그런데 남의 나라죠. 남의 나라 통치를 받고 있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이게 일제시대의 얘기니까. 그러다가 남북이 분단이 되고 남쪽에는 자유경제체제가 북쪽에는 통제경제체제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은 다 귀속재산, 적산재산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예. 그거는 뭐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많았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 경제의 향배를 결정을 했던 겁니다. 남쪽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걸 민간에다가 불화를 한 거예요. 북쪽에서는 어떻게 했냐? 정부가 그냥 김일성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남쪽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특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조선 사람들의 재산이라고 하는 게 정말 없는 거죠.
아주 정말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5천만이 싹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누군가 인수를 해야 돼. 삼성전자를 인수할 돈이 있을까요? 아무도 돈이 없죠. 근데 누군가는 인수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인수받은 사람은 특혜 인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바로 조선의 이 해방 직후에 이 나라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의 재산이 워낙 대단한 재산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받는 사람들은 특혜죠. 북한은 특혜가 없었죠. 왜? 김일성이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남한은 특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특혜가 남쪽에 기업가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 줬던 겁니다. 예. 터전을 마련해 줬던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 했냐? 북한은 김일성 주석과 또 근로자들의 그 천리마 운동에 따른 그 근로자들의 의욕과 그 다음에 과학자들과 결합이 된 거죠. 기업가는 빠져 있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여기 이분은 지금 이건 우리가 나중에 네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리승기 박사라고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난론이라고 하는 그 합성 섬유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세계 세 번째예요. 북한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공대 교수였습니다. 월북한 분이에요. 남한이 싫다고 자유경제체제가 싫다고 월북을 했어. 그래가지고 김일성 주석이 전폭적으로 밀어주죠. 또 이런 과학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소련으로 모스크바로 유학도 무지하게 많이 보냅니다. 과학자들을. 네. 그러니까 북한은 과학자가 만들어내는 경제였고 남한은 기업가들, 장사꾼들이 만들어낸 경제였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없었어요. 남쪽이. 그런데 갈수록 상황이 달라지게 됐죠. 거기다가 엄청난 시장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죠. 수출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개방 정책 아니에요? 그 이전까지 우리는 수출이라고 하는 게 없었죠. 물론 일제 때 수출이 좀 있었어요. 이 굉장히 불편한 또 사실. 일본이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중일 전쟁을 하면서 조선 사람들이 일본군하고 같이 진출을 합니다. 그 만주의 거대한 시장을 수출 시장으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기업들이 또 일어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얘기까지 하면 정말 예, 근데 저는 총리할 사람은 아니니까. 예, 근데 아무튼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아무튼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시장이었던 과거 시장이었던 일본 만주, 하지만 다시 해방과 더불어 다시 닫혀있던 그 시장, 미국과 유럽과 그 모든 시장을 다 열어젖힌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장사꾼들이 세계를 시장으로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거의 절정에 이르게 됐다. 삼성전자, 일본의 5대 전자메이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도 이제는 삼성전자가 더 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질 때는 조금 삼성전자가 이걸 넘어가지는 않은데 지금 완전히 넘어갔을 거예요. 히타치, 소니, 도시바, 샤, 파나소닉 다 합쳐도 삼성전자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완전히 제조업으로 절정에 다른 것이다. 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 수많은 세계 최고의 제품들, 시장 점유율을 세계 1위의 수많은 제품들.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있죠? 이것들은 제조업 제품이라는 겁니다. 서비스업 제품이 아니고 제조업 제품. 또 한국 건설업도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두 개의 특징은 진작부터 세계로 진출을 했었다는 거죠. 전혀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세계로 진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요, 이 제조업과 건설업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로 따지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제조업과 건설업 월드 베스트.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25%.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8만 불에 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75%는 뭘까? 농업, 서비스업, 공공부문 이런 데들입니다. 이런 데들입니다. 좀 건너뛰겠어요. 시간이 좀 너무 많네. 자, 대한민국 조선 세계 최고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현대중공업, STX, 뭐 부도가 최근에 부도가 나긴 했지만 아무튼 세계 최고의 선박들, 세계 최대의 선박들, 가장 좋고 가장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냅니다. 조선에서 1, 2, 3, 4, 5, 6 등이 다 한국 기업들이에요. 1, 2, 3, 4, 5, 6이 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410m가 넘습니다. 이 배가. 예, 축구장 3개가 들어가요. 여기에. 높이는 17층입니다. 저게. 17층 높이에요. 폭은 60m예요. 이거 Oasis of the Seas라고 하는 겁니다. STX가 저런 걸 2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Allure of the Seas라고 하는 게 있고, 예, 바다의 오아시스예요. 저거 STX가 만들었죠. 한국 기업입니다. 근데 운영은 누가 하죠? 미국 기업이 합니다. 왜? 한국 기업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한국엔 그런 서비스업이 없어요. 한국의 서비스업은요, 청해진입니다. 그 엄청나고 그 정교한 배들을 만들어서 다 수출만 하지 우리는 못 써요. 왜?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쓸 사람이 없어. 이게 바로 서비스업인 겁니다, 지금. 서비스업이 낙후됐다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산업이 낙후되면요, 사람이 죽어요. 배가 뒤집힌다고요. 서비스가 형편없어요. 불친절해요. 값은 비싸요. 뭐 이런 게 낙후된 산업이거든요. 네.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청해진은 그랬을까? 이게 바로 유기전 상인입니다. 정부한테 독점권을 받은 거예요. 너만 해. 그 대신 뒤로 좀 줘? 뭐 이거 있겠죠, 분명히.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아직도 안 잡히고 있지 않을까요? 네. 세계로 진작 진출했던 데들, 예를 들어 현대. 다른 나라에 배 수출하는데 무슨 뇌물이 통해요? 무슨 독점이 통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뭔가를 계속 했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 간 거예요. 국내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던 데들은요, 다 적당히 다 했던 겁니다. 그 시전, 유기전에 그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게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래, 전통, 내수 뭐 이런 것으로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현대, 첨단, 글로벌, 하이텍 이런 것들을 다 바꿔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과제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대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에서 대기업들이 나와야 된다, 이제. 제조업과 건설업은 다 나왔잖아요. 대기업이 다 나왔잖아요. 서비스업에서는 지금 안 나왔어. 왜? 못 나오게 하니까. 그래서 식당을 하면 맥도날드처럼 하고, 농산물 뭐 그 쌀 장사를 하려면 카길처럼 하고, 또 농사를 지으려면 네슬레처럼 하고, 장사하려면 월마트처럼, 영화 만들려면 월트 디즈니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야, 그렇게 대기업이 가능할까? 그게 어떻게 되지? 식당 해가지고 저게? 맥도날드는 원래부터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씨앗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김순진, 놀부 아시죠? 놀부 NBC, 놀부 부대찌개, 뭐 놀부 항아리 갈비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예, 김순진 회장입니다. 예, 저분이 2년 전인가 이 놀부 NBC 그 프랜차이즈가 한 600개 돼요, 거기에. 근데 그 지분 91%인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지분을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에다가 팔았죠. 1,300억 받았어요. 네, 식당 팔아가지고 1,300억을 벌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이 논산분이거든요.
충청도 논산분인데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부도가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집도 없어. 집이 날라가 버려.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이 날라가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김순진은 중학교도 못 가요. 그냥 논산 시장에 나가가지고 채소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돈 좀 벌어가지고 서울로 왔는데 서울이 만만합니까? 꼼장어 장사했는데도 말아먹고 뭐 칼국수 장사했는데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김치는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특이한 김치, 보쌈 김치를 만들고 거기 어디서 그 이전까지는 이제 그 보쌈이라고 하는 거를 잔치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편육. 그걸 해가지고 이제 보쌈 편육을 내다 팔기 시작했죠. 신림동 그 고시촌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프랜차이즈로 만들어 놓은 게 놀부 부대찌개, 놀부 보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끊임없이 개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끊임없이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맛집이라는 맛집은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부 NBG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왜 팔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가면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나 좋은 일자리들이 나오겠습니까? 식당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강의 중에 마지막 3시간에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하는 바로 이 서비스업의 희망들입니다. 이 허영인이라고 하는 분은 제빵왕 김탁구. 네, 제빵왕 김탁구입니다. 그 파리바게뜨라고 하는 것이 파리바게뜨가 1980년대에 이 베이커리 제과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이미 선발 주자들이 많았어요. 뉴욕 제과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태극당 진짜 삼성이 빵집 했던 거 아시죠? 지금 저기 아티제 말고 신라면과 있었잖아요. 신라면과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뭐 그 기라성 같은 데들이 뭐 즐비했던 겁니다. 근데 후발주자였던 겁니다. 이 파리바게뜨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기발한 방법 보니까 그 이스트를 잘 발효를 시켜가지고 순간 냉동시켜서 그것을 짧은 시간에 빵집에다 배달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해동을 시키고 그래서 진짜 갓 구워낸 것처럼 만들어낸 그 기술이 대단한 기술인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개발을 합니다. 파리바게뜨에서 빵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제빵왕 김탁구입니다. 회장이 제일 잘 알아요. 저 사람은 밀가루 그까지 신경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밀가루가 독점 체제였고, 그러니까 과점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SPC 허영인 회장이 자기 빵을 위해서 밀가루를 특수 제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귀찮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방에 있는 밀가루 공장을 하나 인수를 하더라고요. 그냥 새로는 못 만들어요. 그 관리들이 허용을 안 해주는 거야. 이것도 시전 체제예요. 이것도. 그게 지방에 있는 밀가루 공장 조그만 걸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 빵 맛에 맞는 밀가루를 따로 도정을 합니다. 이게. 예. 그럴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는 데죠. 또 이 한림의 김홍국 회장, 저는 병아리 소년이라고 부릅니다만 아무튼 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닭 키우는 사람입니다. 47년간 닭을 키운 사람이에요. 예. 지금 미국 진출해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 농업이에요. 농민입니다. 농민. 또 이 사람은 가수 아니에요. 그죠? 이수만. 여러분 이수만 노래 들어보셨어요? 예. 아무튼 뭐 가수로서는 뭐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 대한민국 가요계는 이수만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수만 이전에는 돈 없으면 가수 못했어요. 왜? 곡도 받아야 되지, 뭐 가사도 받아야 되지, 그것도 레코드 만들어야 되지, CD 같은 거 레코드 아시죠? LP판 그런 거 만들어야 되지. 또 뭐 자기가 막 저 팔러 다니기도 해야 되지.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형이 가수를 하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형이 그 형 때문에 그 집이 아주 휘청했어요. 레코드판 하나 나올 때마다 기둥뿌리가 하나씩 뽑히더라고. 자기 돈으로 했거든. 근데 이수만이 뭘 한 거죠? 너 돈 필요 없어. 노래만 잘하면 돼.
너 싹이 괜찮네? 나한테 와. 내가 가르쳐 줄게. 단 계약만 13년을 하자. 왜? 아, 가수 길러내는데 6년, 7년은 걸리잖아요. 그 전에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가르치려면 그리고 그만큼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13년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노예 계약이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가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이게 케이팝의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돈 없어도 가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업 체제를 만들어낸 거죠. 아무튼 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결합이 되면 어디서도 다 뭔가가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11부, 12부, 13부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력자가 부자인 나라, 기업인이 부자인 나라, 그것이 가난과 풍요를 갈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거래는 또 포지티브 썸 게임이다. 기억나시죠? 네. 자, 영국, 미국은 기업을 장려했고 조선은 억제했다. 그 결과 우리 조상들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한국 최장수 기업은 1896년, 세계 최장수 기업은 578년에 창립돼서 1436년. 그 차이는 민간 비즈니스를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해방 이후에 자유경제와 개방경제, 그것이 기업과 영웅들을 배출을 했고, 그리고 뛰어난 제품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그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 나간 제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됐다. 그러나 보호받은 농업, 서비스 산업, 공공부문은 빈약하다. 사람을 죽인다. 네. 하지만 그 분야에서도 기업가들의 싹이 돋아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거 7월 14일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미 뭐 상당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소개할 기업가 상인들은 임상옥, 김만덕, 백윤수, 그 다음에 이분 대왕자를 붙일 만한 두 분이 계시죠, 조선에. 한 분은 지금 광화문에 계시고요, 그죠? 네, 세종대왕. 또 한 분은 정조대왕이십니다. 정조대왕의 이 초상화 어지는 김홍도가 그렸어요. 근데 그건 사라지고 이제 나중에 그린 어진입니다만은 정조대왕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 거고, 또 정조대왕의 브레인이었던 이분은 초종 박제가입니다만은 북학파 연암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조선에 정조 때 상업혁명이 시작됐었는데, 씨가 뿌려졌었는데, 그게 정조가 1800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다 흐지부지 돼버리고 만다. 그건 정말 안타깝다. 제대로 좀 자리가 잡혔으면, 그러면 우리가 식민지가 안 돼도 되었을 것을 하는 그런 뭐 아쉬운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 구체적 이야기는 7월 14일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